제 손주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어린아이의 눈에 공포가 가득한 채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에 대해 끔찍한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한 말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 속에서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제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노크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격한 움직임으로 구겨져 있었고 하얗게 질린 주먹에는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벽에 부딪히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분기 보고서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상기된 얼굴을 쳐다보자 콧등에 걸쳐있던 돋보기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민주는 제 마호가니 책상 위에 법률 서류 뭉치를 내리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제가 검토하던 재무, 예측 자료를 뒤덮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너무 늙으셨고 더는 감당하실 수 없어요.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의 힘든 협상을 통해 신중한 움직임의 가치를 배웠지만 그 어떤 거래에서도 제 아들이 적처럼 제 앞에 서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내가 정확히 뭘 감당할 수 없다는 거냐, 민준아. 제 목소리는 가슴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 뒤를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새로운 리더십, 현대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경쟁사들이 디지털 혁신과 공격적인 확장으로 앞서 나가는 동안 아버지는 과거에 갇혀 계세요. 새로운 리더십,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키를 뽐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 리더십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는 거냐? 물론입니다. 민주는 서성임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숙여 제 책상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그 압력에 그의 대학 졸업식 가족사진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준비됐어요. 아버지가 그냥 놓지 못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뿐이죠. 사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에 거친 그림자를 드리워 그를 더 나이 들고 냉혹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제 야심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요구가 많은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요? 준비됐다고? 저는 댐 뒤의 수압처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너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막대한 대출을 받자고 했지. 지난달에는 단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 우리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자고 제안했고 그건 리더십이 아니야, 민준아. 그건 무모함이야.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보호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러나시기만 하면 2년 안에 우리 매출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책상을 돌아 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겠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이죠.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정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사업을 속속들이 알아요. 태산 산업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고집뿐입니다. 그 비난은 연기처럼 우리 사이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차고에서 제 공구들을 정리하며 모든 부품과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던 열정적인 10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 소녀는 제 직업 윤리와 경영 철학을 존경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것들을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퇴할 준비가 안 됐다, 민준아. 회사는 21세기를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해요. 민준의 주먹이 제 책상을 내리쳐 노소의 명패가 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은 20층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교통 소음을 제외하고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대립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차가운 인식이었죠. 이것은 경영, 전략이나 승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그게 위협이냐? 민주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재킷을 매만지며 눈에 띄게 애쓰며 자신을 추슬렀습니다. 현실, 직시입니다. 이 전환을 우아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어날 겁니다. 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가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모두를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문이 창틀을 뒤흔들 정도로 세게 닫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서서 이 대립을 시작한 흩어진 법률 서류들을 응시했습니다. 자, 열쇠를 짚는 제 손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교회를 통과하는 20분의 운전 시간은 아버지는 이제 너무 늙으셨어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겠어요. 라는 민준의 말을 되새기기에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창동의 집 차고에 들어설 때쯤 그 구절들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제 마음에 홈을 파놓았습니다. 저는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현관 옷장에 코트를 걸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대립 후 집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없이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의 꾸준한 똑딱거림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바카트에서 위스키를 2손가락만큼 따랐고 크리스털 디켄터를 들어 올릴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죽 안락 의자에 앉자 수십 년간의 가족의 추억에 둘러싸였습니다. 결혼사진, 휴가 스냅사진, 그리고 민준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그가 10대 때 사업의 모든 측면을 배우고 싶어 하며 제 공구를 정리할 때 보았던 것과 같은 미소였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변했을까요? 제 시선은 책장에 진열된 오래된 회사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1995년에 우리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임대 사무실 공간 앞에 서 있고 민주는 장비 옮기는 것을 돕느라 손에 기름을 묻힌 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22살 대학을 갓 졸업했지만 기꺼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정까지 나란히 일하며 확장 전략을 계획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 초기의 희생들을 기억했습니다. 고객이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해서 가족 저녁 식사를 놓쳤던 우리를 지탱해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주 80시간을 일했던 일, 밤잠을 설치게 했던 재정적 위험을 감수했던 일, 실패가 제가 가족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차고 창업에서 300명의 직원으로 연 매출 2천만 원에서 200억 원으로 모든 이정표는 신중한 계획, 관계 구축,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민준이 선호하는 공격적인 전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체계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그를 너무 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은 그 초기에 불확실성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이 이미 확립되었을 때, 월급이 보장되고 확장이 불가피했을 때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지 못한 채 자신감을 물려받았고 실패의 대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야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정한 걸까요? 회사가 제 지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가 통제권을 붙들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 없이는 제 정체성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질문들은 독수리처럼 제 마음속을 맴돌며 제가 지난 5년간 내렸던 모든 결정을 쪼아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이병철 대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제 사업 멘토였고 제 성공과 실수를 모두 지켜본 친구였습니다.
이 가족 위기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대표일 것입니다. 김 회장님, 이 대표의 익숙한 목소리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오늘 민준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당장 회사 경영권을 원합니다. 저는 민준의 말이 저를 얼마나 깊이 흔들었는지는 드러내지 않은 차에 사무실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 사업 승계는 결코 간단하지 않죠. 그 아이의 준비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실력은 있지만 조급합니다.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해요. 저는 잔에 담긴 위스키를 흔들며 호박색 액체가 등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그냥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사람들과 원칙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 세대는 사업에 다르게 접근합니다. 문제는 그의 방식이 현대적인 도전에 적응하면서 회장님이 쌓아 올린 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탐색하며 20분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가 지켜본 다른 가족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일부는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고 다른 일부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끝났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우려에 대한 확신을 느꼈지만 해결책에는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위스키를 마저 마시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30분.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고 민준이 다음에 무엇을 계획했든 간에 맞서기 전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었던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결연하지만 경계심을 품은 채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업무일이 시작되기 전에 질서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서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8시 15분까지 저는 책상을 재정리하고 어제의 대립에서 흩어진 서류들을 치웠습니다. 아침 햇살은 민준의 환한 얼굴을 비추던 거친 오후의 빛과는 다른 각도로 더 부드럽고 희망차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제 이메일 검토를 방해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는데 커피 2잔과 그의 집 근처 빵집에서 사온 빵이 담긴 은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어제의 공격적인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차분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가져왔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일은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민준이 신선한 커피 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신중하게 컵을 배열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이 모든 접근 방식을 연습한 것처럼 계산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뉘우침의 신호인지 아니면 계산된 조작인지를 분석하며 그의 모든 제스처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인내와 지혜에 대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성장과 기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버지께서 이미 이룩하신 것을 감사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는 책상 너머로 위압적으로 서 있는 대신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몸짓은 요구적이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16살 때 차고에서 아버지 공구를 정리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계를 개선하려 하기 전에 모든 부품을 이해하는 것에서 진정한 성공이 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 그 구체적인 기억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수년에 걸쳐 나눈 수많은 부자 간의 대화의 안개 속에 쌓여 있었지만 민준이 우리의 공유된 과거를 언급한 것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제 희생을 이끌었던 부모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커피잔을 받았고 완벽한 온도와 풍부한 블렌드, 민준이 대학 시절 발견했던 가게에 제가 선호하는 로스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상당히 고심했구나. 필요 이상으로요.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의 태도는 차분하고 사색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고 싶습니다. 만약 점진적인 전환 계획에 대해 저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태산산업이 상징하는 것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책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는 고객 관계와 제조 공정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했고 이전에 그가 구식 방법론이라고 일축했던 세부 사항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향후 2, 3년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제 비전을 설명했을 때 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인내가 정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민주는 우리 대화 중에 그가 적은 메모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접근 방식은 일시적인 이익 대신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합니다. 커피는 풍부하고 따뜻한 맛이 낮고 초콜릿과 캐러멜의 향이 수년 전 성공적인 아침 회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주는 점진적인 확장과 직원 충성도 프로그램의 지혜를 인정하며 제가 제안한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거의 너무 완벽해 보였지만 저는 그것이 진짜라고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모리슨 산업과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이끌기에 완벽할 것 같구나. 저는 우리 관계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항상 옹호해왔던 종류의 혁신적인 사고를 포함하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는 확립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민준의 눈은 진정한 흥분으로 보이는 것으로 빛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민준은 빈 커피잔과 빵 접시를 모으며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진정성 있어 보였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야망과 제 경험 사이에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 대화 내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조심스러운 주의를 기울이며 은쟁반을 들고 제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커피의 씁쓸한 뒷맛이 약간 남았지만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아마도 사무실에서 내린 것과 전문점에서 내린 것의 차이일 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오시 45분은 제가 30년 동안 유지해 온 것과 같은 시간 엄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분기 예측 스프레드시트를 저장하고 사무실 문 뒤에 걸려있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어서자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현기 중에 책상 모서리를 잡자 서류들이 나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건 보통의 피로가 아니야. 방이 마치 회전목매에서 너무 빨리 내린 것처럼 약간 기울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나무 표면에 손바닥을 대고 평형 감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에어컨에 꾸준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증폭된 것처럼 들렸고 예기치 않은 이명과 경쟁했습니다. 현기증에 이어 메스꺼움이 찾아와 느리고 끈질긴 파도처럼 제 위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깃을 풀었고 사무실의 쾌적한 온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기가 절실해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옆에 있는 물병을 짚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제 의도와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한강의 익숙한 풍경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렸고 입안에는 금속 맛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나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진정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제 주소를 알려주고 안정된 손으로 요금을 지불할 만큼 정신을 차릴 수 있기까지는 2번의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태산산업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뒷창문을 통해 익숙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회사를 세웠는데 이제 민준의 새로 찾은 성숙함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순간에 제 자신의 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안정을 위해 문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너무 밝게 느껴져 눈을 감고 머리 받침대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래야만 해. 택시 기사는 제가 집 앞 계단을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의 인내심에 대한 대가로 2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제 몸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든 계속 반항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의 공간이 주는 익숙한 편안함은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캐네든 닭고기, 수프와 소금 크래커, 실제 아플 때나 먹는 종류의 식사였습니다. 거실 의자에 앉아있자 저는 약간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메스꺼움은 계속되는 요동 대신 간헐적인 파도로 가라앉았고 손에 지속적인 떨림도 멈췄습니다. 일찍 자면 해결될 거야. 내일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월시 30분까지. 저는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회복적인 수면을 기대하며 익숙한 침실에 이불 아래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계의 빨간 숫자가 제가 평소 자세로 자리를 잡을 때 유일한 빛을 제공했습니다. 11시 45분 증상들이 새로운 복수심으로 저를 깨웠습니다. 메스꺼움이 이자가부터 돌아왔고 머릿속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 지독한 두통이 동반되었습니다. 저는 물과 아스피린을 찾으러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고 지지를 위해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2시 20분 두 번째 깨어남이었습니다. 두통은 더 심해졌고 이제 식은땀이 증상의 교향곡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차가운 타일 벽에 뺨을 대고 또 다른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3시 15분 최악의 에피소드가 닥쳤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병이 위에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모든 자세가 불편했고 모든 움직임이 새로운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시계를 응시하며 증상 사이의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노화나 스트레스나 과로가 아니야. 저는 침실 서랍에서 가정용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수치는 상승했지만 위험하지는 않았고 평소 기준치보다 높았습니다. 체온은 정상보다 약간 높게 기록되었지만 열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4시 30분 저는 2년 동안 피했던 의사를 위해 머릿속으로 목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증상 발현, 늦은 오후, 지속기간, 계속됨, 심각도, 중등도에서 중증, 가능한 원인,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반응, 약물 상호작용, 노화 관련 에피소드. 저는 자가 진단의 함정을 알기에 인터넷 검색을 피했습니다. 대신 저는 관찰, 가능한 사실, 시간표, 구체적인 감각, 경미한 불편함에서 심각한 질병으로의 점진적인 진행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약간의 호전과 함께 동이 텄습니다. 두통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둔해졌고 위장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샤워를 했고 뜨거운 물이 밤의 고통을 씻어내게 했습니다. 새 옷은 계속되는 질병에 대한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스트와 약한 차가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날이 가져올 어떤 도전에 대한 담백한 연료였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 예약을 잡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밤새 쌓였을지 모를 사업상의 긴급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태산산업으로의 운전은 추가적인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민준의 빨간 세단이 이미 주차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걱정스러울 정도로 사려 깊은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2시 30분까지 저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안개에도 불구하고 긴급 이메일 3통을 검토하고 계약서 2건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밤의 시련은 저를 아마도 70%의 능력으로 기능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며 끈질긴 안개를 걷어내려고 할 때 민준의 부드러운 노크가 제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 그가 들어왔는데 정교한 커피 서비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컵이 아니라 보온병, 다양한 빵,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로 보이는 것들이 은쟁반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색이 좀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커피의 진한 향이 제 위장을 물리적인 타격처럼 쳤습니다. 제 몸은 마치 의식이 식별할 수 없는 어떤 위협을 인식한 것처럼 놀라운 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은 되겠다, 아들아. 아직 몸이 안 좋아. 민준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망, 좌절, 그 감정은 제가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갔고 거의 연극적인 강도로 과장된 걱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증상이세요? 그는 쟁반을 내려놓고 의학적인 호기심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이가 간호사 경험이 있잖아요. 겪고 계신 걸 설명하시면 제안할 게 있을지도 몰라요. 전반적인 권태감, 두통, 메스꺼움, 피로. 저는 회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할 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설명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마 요즘 너무 무리했나 봐. 아니면 적절한 영양과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신 걸지도요. 민준의 화제 전화는 마치 여러 대화 경로를 준비한 것처럼 연습된 듯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밤 그녀의 유명한 보양 갈비탕을 만들어요.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시는 게 어때요?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제 손자의 언급은 정확히 올바른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2주 동안 보지 못했고 그 아이의 열정은 항상 힘든 시기에 제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민주는 감정적인 지렛대가 작동하는 것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수진이가 간호사 시절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죠. 민주는 명함에 무언가를 적어 제 책상 너머로 밀었습니다. 이곱시오. 수진이는 제대로 된 가족 식사가 대부분의 약보다 더 많은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거든요. 제 논리적인 마음은 그 타이밍이 다소 편리하다는 점, 즉 아픈 친척을 집에서 만든 약으로 초대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지훈이의 얼굴이 제 생각에 나타났고 가족 모임 동안 수진이가 보여주었던 진정한 따뜻함도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고립은 비참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제가 필요로 하는 위안을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 너 좋겠구나. 생각해줘서 고맙다. 저는 그들의 분당 주소가 적힌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진이에게 그녀의 걱정에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민주는 손대지 않은 커피 서비스를 약간 서두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모았지만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기뻐할 겁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되는구나. 계속되는 신체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는 진정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7시 정가게 민준이 떠난 후 저는 그의 손으로 쓴 초대장을 들고 책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제스처는 동시에 관대하면서도 이상하게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은 이전에 제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는 제 갑작스러운 병이 생긴 지 24시간 이내에 의학적 상담과 치료적 저녁 식사 초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의심은 불편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에 명함을 넣었고 이미 지훈이의 흥분과 제 회복에 대한 수진이의 보살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의문의 병으로 인한 피로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까지 서울 교회를 통과하는 30분의 운전은 제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현대적인 집은 성숙한 참나무들이 늘어선 조용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잘 관리된 외관은 태산 산업이 우리 가족에게 제공한 풍요를 반영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지훈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의 10살짜리 에너지는 산책로를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제 움직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모든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맹렬한 애정으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귀여운 손주 왔구나. 저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그의 모래색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니? 고기와
허브 굽는 냄새가 주방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곳에서는 수진이와 민준이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가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방형 구조를 통해 저는 그들이 동기화된 효율성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무언가를 젓고 있었고 민준은 특이한 정밀함으로 식기를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새 게임 보러 오세요. 지훈이는 제 신체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흥분이 전염성이 강해 저를 거실 소파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게임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소파에 앉았고 지훈이는 이 시연을 분명히 고대해 온 사람의 인내심을 가지고 게임의 복잡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제 손에 남아있는 약함과 여전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간헐적인 메스꺼움에 대한 제 걱정을 일시적으로 밀어냈습니다. 20분 후에 저녁 식사입니다. 민준이 주방에서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된 듯한 강요된 쾌활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그녀의 유명한 보양 갈비탕을 만들고 있어요. 지훈이의 흥분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방 쪽을 힐끗 본 다음 손에 든 게임 컨트롤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치 저녁 식사 언급이 불편한 기억을 촉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니, 얘야? 저는 그의 얼굴을 살폈고 그가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 컨트롤러의 버튼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진이가 문가에 나타나 주방 수건에 손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나아지셨어요. 그녀의 걱정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 속 무언가는 제 복지를 단순히 걱정하기보다는 제 반응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아졌단다. 고맙다. 이 가족 시간이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지만 지훈이의 계속되는 불안한 만지작거림은 제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보다 저를 더 걱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갑자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그는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저를 직접 마주 보았고 그의 어린 얼굴은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해 보이는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무슨 일이니 아가? 저는 그의 목소리에 맞춰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훈이는 주방 쪽을 힐끗 본 다음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음식에 약을 타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를 아프게 해서 회사를 넘겨주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은 마치 너무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가 가족의 충성심, 민준의 새로 찾은 성숙함, 수진이의 보살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 심장박동과 다음 심장박동 사이에 공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확히 뭘 들었니? 엄마가 국에 뭔가를 섞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로 할아버지를 약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지훈이의 손이 말하는 동안 떨렸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해요. 저는 그들이 할아버지를 해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작은 손을 제 손으로 잡았고 그들의 떨림이 제 내면의 지진과 일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게 말해줘서 정말 잘했다.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 해줄 수 있겠니? 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눴다는 걸 내 부모님께 말하지 마. 이건 내가 처리하게 해줘, 알았지? 너는 안전하고 내가 우리 둘 다 보호받도록 할게.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손님용 화장실은 지훈이가 밝힌 것을 처리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사생활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조용히 문을 잠갔고 제 손은 더 이상 병 때문이 아니라 통제된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제 핏줄이 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가 세운 회사를 위해 저를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신호 강도를 확인한 후 백지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증폭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의 흥얼거림, 민준의 찬장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제는 불길한 기운을 담고 있는 가족이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백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들이 저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지훈이의 겁에 질린 고백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의 집에 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1247번지입니다. 선생님, 지금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손주가 그들이 제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한쪽 귀를 기울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이 짓을 해왔습니다. 즉시 경찰관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경찰관을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것도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주세요.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제 10살짜리 손주입니다. 저에게 경고해준 아이입니다. 상황실 직원의 전문적인 질문들은 제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주소, 집에 있는 사람 수, 무기 소지 여부, 경찰관들이 출동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15분입니다. 선생님, 침착하시고 어떤 대립도 피하십시오. 경찰에 전화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병이 물을 내리고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 평범한 화장실 사용의 환상을 유지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그 의미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준의 공격적인 경영권 요구, 수진이의 의학적 지식, 어제 아침 커피 의식 후에 편리한 타이밍, 모든 조각이 이제 끔찍한 패턴에 들어맞았습니다. 거울에서 제 모습을 확인하며 저는 제 표정을 중립적인 영역으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15분 후 제 가족은 파괴되겠지만 지훈이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다시 나갔고 바로 그때 민준이 식당에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리 와서 함께 하세요. 수진이가 모든 걸 준비했는데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저를 저녁 식사에 부르는 그 남자는 10대 때 제 공구를 정리해 주었고 경영 전략에 대해 끝없이 질문했으며 그의 결혼식에서 저를 껴안고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울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데 필요한 복용량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준비하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식당을 정교한 디너 극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첫 냅킨과 수진이가 보통 명절에만 사용하던 좋은 도자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신선한 꽃 장식 주위에 배열된 서빙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라 축하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이는 남아있는 병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유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비는 상석에 앉으셔야죠. 민주는 연극적인 과장으로 선언하며 저를 주방을 마주 보는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그릇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국을 퍼고 그녀의 움직임은 가스레인지 옆 작은 용기에서 나온 여분의 허브로 보이는 것을 추가할 때 정밀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버님만을 위해 특별한 보양 약재를 넣었어요. 수진이는 그녀의 간호사 경력이 그녀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특정 약재들은 소화 문제와 전반적인 쇠약에 아주 좋습니다. 지훈이는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 눈은 그가 자신의 그릇을 내려다보기 전에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어린 얼굴에 담긴 두려움은 거의 억제되지 않았고 저는 그가 그의 부모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제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공포스러운 매혹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민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르기를 기다리며 물잔을 건배로 들었습니다. 이 식사가 아버지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를. 그 아이러니는 숨 막혔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지만 마시는 것을 피했고 민준의 눈이 제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바로 앞에 국그릇을 놓았을 때 향기로운 김에서는 제가 식별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쇠고기와 채소의 익숙한 향 아래에 쓴 무언가였습니다. 오늘 밤은 별로 배가 고프지 않구나. 저는 정중하게 말하며 그릇을 약간 밀어냈습니다. 어제부터 아직 속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회복하시려면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민준의 걱정은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스며들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아버님 상태를 위해 특별히 몇 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이 국에는 아버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수진이는 제 의자 가까이 다가오며 덧붙였습니다. 적절한 영양 없이는 아버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면역 체계가 싸울 수 없어요. 저는 정중한 거절을 유지했지만 민준의 인내심은 분명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거절했을 때 그의 턱이 굳어졌고 저는 그가 수진이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그들의 희생자가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라도 드셔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권위, 즉 우리 사무실 대립 중에 사용했던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프셨잖아요. 이 국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배고프지 않다고 했다. 제 대답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고 저는 민준과 수진이 둘 다 제 저항에 뻣뻣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에서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우리의 점점 더 긴장된 대치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현관으로 다가왔고 이어서 식탁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 권위 있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경찰을 불렀어? 그의 질문은 비난으로 나왔고 그의 눈은 수진이와 저 사이를 오가며 깨달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지훈이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곧 펼쳐질 일로부터 보호를 구하듯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노크 소리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분당 경찰서입니다. 즉시 주민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민준 씨, 즉시 문 여십시오. 그 위험 있는 목소리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현관으로 비틀거리며 갔고 수진이가 갑자기 조용해진 우리 식당에 메아리치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서빙 스푼을 떨어뜨리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배지는 우리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수사반장은 훈련된 눈으로 우리 저녁 식사 장면을 훑어보았고 정식 식탁 세팅, 김이 나는 그릇 그리고 죄 지은 당사자들과 보호받는 피해자의 얼어붙은 장면을 파악했습니다. 선생님, 이 주소에서 독살 시도 신고를 받았습니다. 박 형사는 그의 동료들이 방 주위에 전략적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어깨에 보호의 손길을 얹은 채 천천히 일어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항의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독살입니까? 우리는 가족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형사가 누군가 증거를 훼손하기 전에 우리 식탁 세팅을 사진 찍자 절망감에 갈라졌습니다. 모두 식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박 형사의 파트너가 각 그릇에서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특히 제 그릇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내용물들을 즉시 검사해야 합니다. 수진이는 가스레인지 옆에 얼어붙은 차에 서서 범죄 현장 기술자가 그녀의 특별한 약자의 용기를 열고 그 내용물을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기록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다른 것을 암시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 형사는 수갑을 준비한 채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눈은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방 건너편에서 제 눈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아이러니는 엄청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아들아. 수진이의 체포는 몇 분 안에 이루어졌고 그녀의 간호사 경력은 그들의 독살 계획에서 그녀를 똑같이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경찰차와 번쩍이는 불빛에 이끌려 보도에 모여들었고 우리 조용한 교회 거리를 범죄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훈이는 그의 부모가 우리를 지나 현관문으로 호송될 때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멈춰서서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절박한 호소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죽일 생각이었어, 민준아. 그게 바로 네가 의도했던 거야. 형사는 지훈이가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제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고 1시간 안에 우리는 가족 배신의 상징이 된 집에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제 손주는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낸 감정적 격변에 지쳐 고속도로에 이르기 전에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20분 후 저는 그를 제 평창동 집으로 데려와 그의 영구적인 집이 될 손님방에 눕혔습니다. 제 재킷 주머니에 있는 법원 출두 통지서는 정의를 향한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8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의 대성당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와 제가 민준과 수진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3층 법정으로 돌계단을 오를 때 제 손주의 작은 손은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용기는 그렇게 어린아이에게는 놀라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지현 판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가족, 변호사, 법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서자 공식적인 법정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 건너편에는 민준과 수진이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주황색 수의와 압도적인 증거의 무게에 짓눌려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피고인 김민준, 박수진, 살인미수, 박 판사님은 검색의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엄숙한 권위로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 모두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검찰은 국물 샘플에서 독성 물질을 확인한 실험실 보고서, 독살 시간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제 증상에 대한 의학적 증언, 그리고 민준의 주방에서 나온 명백한 계획, 살인의 그림을 그리는 물리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진술해 주십시오. 검사는 조심스러운 정밀함으로 제 증언을 이끌었습니다. 김민준은 제 아들입니다. 박수진은 제 며느리입니다. 법정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가족 저녁 식사와 생일 축하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6월 12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정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녁 식사 초대, 지훈이의 경고, 그리고 이제 독이 들었다고 알게 된 음식을 먹으라는 필사적인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회사의 경영권을 위해 저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 손주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그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증인, 손주의 순진한 관찰을 오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10살짜리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아프게 하기 위해 음식에 약을 타는 대화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늘 지훈이의 증언은 법정 트라우마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회로 TV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지원가와 함께 그는 놀라운 명확성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것을 섞는 것을 들었어요. 아빠가 그걸로 할아버지를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안 되어 심의를 마쳤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박 판사님의 선고는 도덕적 권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신뢰, 사랑, 그리고 보호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들은 재정적 이득을 위해 그 신성한 유대를 위반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저는 그들이 호송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아들이 감옥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데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재판 4일 후 저는 태산산업사무실에 앉아 가족의 배신으로 영원히 바뀐 관점으로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정표에 익숙한 사진들은 이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그것을 함께 나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유산 변호사는 민준이 한때 즉각적인 통제를 요구하며 흩뿌렸던 마호간이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훈이가 25세 전문 경영진과 함께 회사를 상속받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회사 문서에서 민준이의 이름을 제거하십시오. 그 결정은 필요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의 경영 훈련을 위한 교육기금을 설립하되 그가 선택하지 않는 한 회사에 합류하라는 압력은 없도록 하십시오. 오후 4시 저는 한강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이와 저는 저녁 노을을 보고 할아버지와 사는 것에 대한 그의 적응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녁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한강의 경치는 이제 치유의 대화를 위한 평화로운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아직도 저를 사랑할까요?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은 어른의 배신을 이해하려는 아이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대해 끔찍한 선택을 했지만 너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저는 우리가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보면서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말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단다. 우리는 그의 새 학교 등록, 주말 활동,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그의 점진적인 이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의 회복력은 매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찾는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회사를 운영하게 될까요?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너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할 거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벤치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석양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분은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다. 손을 잡고 우리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가족의 유대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시험받고 강화되었으며 미래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자는 제 제안에 대한 지훈이의 웃음은 일부 가족 전통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었고 치유를 계속해야 했으며 함께 새로운 종류의 가족 유산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왼쪽 상자를 클릭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